세계의 명작. 첫 번째, 한강의 채식주의자. 갸냘픈 한 채식주의자가, 아니 거식증 환자가 어떻게 육식이 대다수인 세상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았을까? 주인공 영애는 왜 식물이 되려 했는지 실마리를 풀어보자. 줄거리 소개보다는 다른 문학작품 혹은 사상서, 그리고 시대 현실을 상호 해부하는 메스로 사용하는 비교 비평을 통해서 곧바로 작품의 본질로 향할 것이다. 얼마 전 이혼한 제 친구가 제게 차라리 식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토로했을 때 나도 모르게 위로는커녕 나는 아예 돌이 되고 싶다고 통하기 너머로 중얼거렸다. 모두 자신을 부단히 흔들어대며 핥히는 고단한 삶, 그리고 이를 끊임없이 자각해야만 하는 피로한 인식의 끈을 이제는 잠시라도 놓아버리고 싶다는 의미였다. 무엇이 그토록 우리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는가? 이제 여전히 현대인을 놓아주지 않는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 첫 단추를 풀어보자. 사실 채식주의자도 변신의 한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스스로 침대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벌레로 변한 것을 깨달았다.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을 넘어 거대한 충격을 던지는 이 첫 구절은 독자의 멱살을 쥐고 단번에 책 속으로 끌어당긴다. 그리고 묻는다. 당신은 과연 벌레가 아닌가? 숨 돌릴 틈 없는 자각의 시간이다. 우리는 각자 삶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간다고 믿지만 실상은 늘 불안정한 미완성의 존재이다. 게다가 끊임없이 요구받는 특정한 역할과 기대, 산업사회를 거치며 개인의 가치는 물질의 소유와 도구적 능력으로 급속히 대체되었다. 이제 내 삶의 가치는 내가 아닌 주변이 결정하며 개인의 지위와 재화가 인간의 가치에 서열을 매긴다. 개개인은 거대한 사회 속에서 하나의 부속품처럼 작동하다 인해 폐기된다. 이 자동화된 시스템 속에서 스스로가 한낱 기능으로 전락했음을 깨닫는 순간, 혹은 그 기능적 가치마저 상실하는 순간, 인간은 가차없이 벌레로 선고받는다. 이 가혹한 선고를 내리는 심판관은 겉으로는 사회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오랫동안 이를 내면 깊숙이 모셔둔 채 스스로 권위를 부여해버린 나 자신이기도 하다. 혈연으로 맺어진 끈끈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도 이 잣대는 소름 돋도록 동일하게 적용된다. 벌레가 된 그레고르는 아버지가 던진 사과를 맞고 서서히 죽어간다. 벌레를 증오하던 누이 동생과 가족들은 그가 죽자 홀가분한 심정으로 교회로 나들이를 떠나 새로운 미래를 논의한다. 도구적 사회를 피해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하는 이를 가족마저 밥벌레라 부르고 그의 죽음에 조문객들이 던지고 간 부조돈만을 헤아리는 풍경이라고나 할까. 작품의 해부를 위해 또 다른 작품을 짧게 가져와 보자. 1998년 이상문학상을 받은 작가 은희경은 아내의 상자를 통해 신도시에 사는 한 주부의 모습으로 카프카의 망령을 다시 불러낸다. 주인공은 성실한 직장인 남편을 두고 그럭저럭 평온해 보이는 일상을 기계처럼 반복한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짓고 남편을 배웅하며 배란일에 맞춰 의무적이고 거북한 성관계를 갖는다. 견고해 보이던 이 정규분포의 일상은 이웃의 한 여인이 이사 오면서 서서히 금이 가고 그녀는 결국 외도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통해 일상을 붕괴시킨 뒤에야 그곳을 탈출한다. 그녀는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감도는 공기를 지루한 안정에 비치자 냄새마저도 도식적인 곳이라면서 질식해간다. 자신의 삶이 주부라는 역할 혹은 중산층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 전락하여 스스로 사육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정신병적으로 자각해 나간 것이다. 그녀의 부엌과 침실은 어떤 여자가 당장 들어와 살아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소름 끼치게 표준적이라고 묘사된다. 대체 가능한 인생인 것이다. 아내의 외도는 자신에게 부여된 이 도구적 역할에 대한 거부이자 삶의 포기와 탈출이 뒤섞인 처절한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 선언의 대가로 그녀는 정신병원에 갇힌다. 정신병원으로 실려가는 길, 남편과 함께 바라본 텅 빈 닭장은 그녀의 삶을 함축하는 잔인한 풍경일 것이다. 남편에게 아내는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살림을 꾸릴 수 없는 폐기 대상의 벌레였을 뿐이다. 알을 낳지 못해 버려진 닭장 속의 닭처럼 상처받은 원형성과 식물이 되고 싶은 절망감을 담은
한강의 채식주의자로 돌아가자. 상자 속에서 버려진 아내는 이제 본질적인 원형의 여성성을 지닌 채식주의자 영애로 환생한다. 영애는 원형성이 훼손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자신을 치유해보려 몸부림치지만 그녀를 둘러싼 세계는 한층 더 폭력적이고 가혹하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그레고르가 겪은 것 이상으로 집요할 뿐이다. 더구나 영애가 지닌 무채색의 원형성은 너무도 작고 연약하여 일방적인 폭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훼손된다. 전쟁의 폭력성에 길들여진 아버지, 계산된 합리주의로 아내를 고른 남편, 그리고 자연과 생명을 무자비하게 섭취하는 인간의 억압 속에서 영애는 채식을 선언하며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운 저항을 시작한다. 그녀의 몸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은 몽고 반점이 남아있다. 이는 인간이 타고난 근원성을 환기하는 표식, 그렇기에 영애는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도구적 아름다움에 철저히 무심하다. 장식 없는 검은 구두, 무채색의 옷, 각질이 일어나는 피부는 타인의 시선과 미적 기준을 단호히 거부하는 그녀의 방어막이다. 영애의 몸짓은 묻고 있다. 도대체 언제부터 누가 여성에게 화장을 강요하고 브래지어를 채웠으며 어째서 이것이 이토록 당연한 상식이 되었는가? 그녀에게 향수는 식물을 잔인하게 지식여 동물의 채취를 감추는 기만이며 육식은 원초적 생명에 가해진 폭력의 결과물일 뿐이다. 정신병원에서 영애가 작은 동박새를 움켜쥐고 물어뜯은 행위는 그녀의 영혼에 가해진 상처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이러한 영애의 원형적 가치, 관습의 통제를 벗어난 날것의 인간상을 비디오 예술가인 형부가 한눈에 직관한다. 탐욕과 상업주의에 지쳐있던 그에게 영애의 몽고 반점과 자연스러운 신체는 일종의 예술적 구원이었다. 몸에 꽃무늬를 그려넣고 맺은 두 사람의 관계는 사회에 때 묻은 관습을 모두 벗어던지고 태초의 원형성으로 회귀하려는 절박한 시도였다. 하지만 이 시도는 결국 두 사람 모두를 파멸의 벼랑 끝, 또 다른 벌레로 전락시킨다. 사회적 삶이 완전히 파괴된 후 영애는 이제 생명을 이어갈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스스로 나무가 되기를 갈망한다. 거대한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원초적인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려는 처절한 열망. 생명을 죽여야만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폭력성에 대해 그녀는 식물이 되는 길을 택함으로써 해답 없는 슬픈 질문을 던진다. 반면 영애의 언니는 사회에 순응하며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현실적인 인물로 무능한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고 아이를 키워내며 가장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지만 자신의 경제적 성공을 상징하던 아파트 집들이 날 영애의 발작과 함께 언니의 삶도 서서히 붕괴된다. 하나뿐인 아들을 두고 자살을 겨눈질하던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녀. 무너지는 영애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상처와 아픔, 심지어 벌레가 된 동생마저 끌어안으려는 또 다른 강인한 여성의 원형을 본다. 어쩌면 그녀야말로 다시 태어나면 흔들림 없는 돌이 되고 싶어하는 굳건한 화석주의자일 것이다.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 상자 속에 갇혔다 버려진 아내, 스스로 식물이 되기를 택한 채식주의자. 성장과 효율만을 맹신하는 현대 사회의 잣대로 보면 이들은 철저히 패배하고 도태된 루저들이다. 하지만 이 세 편의 묵직한 서사는 기계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안온한 일상에 브레이크를 걸며 묻는다. 우리가 이토록 당연하고 정상적이라 믿고 있는 이 사회가 실은 얼마나 잔혹한 악성 종양을 품고 사람들의 영혼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는가? 대한민국만 카프카의 망령이 지배하고 있는가?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 것인가? 하기는 네덜란드를 여행하던 한 지인도 서점에서 한강의 책과 카프카의 변신이 나란히 전시된 서점의 사진을 보내왔으니 아직도 세계를 뒤덮은 망령임에 분명하다.